태백산맥에서 갈라진 소백산맥의 두 지맥이 팔자 모양으로 팔을 벌리고 있고 그 품에 평온하게 안겨있는 보배로운 성, 보성. 보성은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그중 일천삼재의 명산이 이채롭다. 보성에는 이름에 하늘천자를 지닌 산이 1개, 임금제자를 지닌 산이 3개 있는데 천봉산과 제암산, 존재산, 제석산이 바로 그것이다. 존엄한 하늘과 임금을 뜻하는 명산이 여럿이니 언젠가 이곳에서 임금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예사롭지만은 않다. 이곳이 보성이란 이름으로 처음 불린 것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인 757년. 그 뒤 폐주자사라 불렸다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다시 보성이라 명명되니 올해는 보성군 제정명 1000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보성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흔히 삼향의 고장이라 불렸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불의에 항거했던 의로운 고장, 의향. 우리나라 최대 차 주산지이자 차문화의 본고장, 다향. 판소리의 맥을 이어온 전통소리의 성지요. 근대 음악의 선구자를 배출한 예술의 고장, 예향. 이곳이 바로 천년 문화의 고장, 보성이다. 보성읍에 자리한 방진관. 이곳은 지난 2016년 군수관사로 사용됐던 한옥 건물을 리모델링해 역사문화 교육체험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두 귀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것은 이순신 장군 이야기. 보성군은 2016년부터 이곳 방진관에서 충무공 학당을 열고 있다. 명량해전의 승리를 이끄는 데는 우리 보성 군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보성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현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승리가 있었지 않았나는 것을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보성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주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방진관은 이순신에게 무관의 길을 열어준 장인 방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조선시대 명궁으로 꼽힐 정도로 활쏘기를 잘했던 방진은 자신의 외동딸과 혼인한 사위 이순신이 32살의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무예를 가르친 스승이기도 했다. 이순신의 장인 방진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보성 현감을 역임을 했죠. 그리고 이순신의 부인이 방씨 아닙니까? 그분이 보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이순신에게 보성은 남다른 곳이죠. 이곳 방진관에는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보성군에 머무른 열흘간의 행적이 적힌 난중 일기의 기록, 이순신 장군의 장인 방진과 그의 아내 방씨 부인에 대한 기록이 전시돼 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과 보성과의 인연을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다.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보성이랑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성이랑 어떤 관계인지 잘 알게 돼서 아주 좋았어요. 제 조상님이나 또는 옛날 보성 군민들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되게 뿌듯하고 좋았어요. 이순신 장군과 보성과의 인연은 방진관만이 아니다. 1597년 삼도수군 통제사에 재임용된 이순신 장군은
육군의 통합될 위기에 놓였던 조선 수군을 이곳 보성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 전하, 지금 수군을 파하시면 적들이 서해를 돌아 바로 전하께 들이닥칠까? 신은 다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신전선 상류 12. 이 글은 정유재난이 일어난 1597년 8월 15일 이순신이 선조 임금에게 올린 장계 가운데 한 구절이다. 당시 보성관하 인근에 있었던 열선루에서 지은 것이다. 현재 보성군청 광장에는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발굴된 열선루 유물들을 옮겨놓아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순신 장군께서 여기 장계를 올리는 곳으로서 일본 군들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심을 하고 또 작전 계획을 세우고 전술과 전략을 세웠던 곳으로서 1597년 8월 15일 이순신 장군에게 선조의 유지가 전달된다. 조선 수군이 취약하니 육군에 합세해 싸우라는 명이었다. 일본군과의 일전만을 고심하고 있던 이순신 장군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난중일기 8월 15일자에는 이순신 장군의 편치 않은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어명을 거부하고 수군 재건에 박차를 가한다. 보성에서 확보한 군량을 싣고 해안으로 이동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보성에는 이순신 장군과 보성의 인연을 테마로 한 조선수군 재건로가 조성돼 있다. 삼도수군 통제사에 재임용된 이순신 장군은 구례, 곡성, 순천을 거쳐 자신의 장인 방진이 군수로 재직했던 보성군에 당도한다. 그는 9박 10일 동안 바로 이곳 보성에 머무르며 병력과 군량 확보에 적극 나선다. 보성하고 이순신의 관계는 새로운 그 수군을 재건할 수 있는 가장 바탕이 됐던 곳입니다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순신에게는 15명 정도의 군인밖에 없었는데 이 상황으로서는 전쟁이 어려우니까 이제 병참을 챙겨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병력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이제 사람을 챙겨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바다에 가서 싸울 배를 만들어야 돼서 이러한 식량과 배 그리고 사람, 무기 이 4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보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1957년 8월 9일 이순신 장군이 순천 나간을 떠나 심리쯤에 도착했을 때 길가에는 백성들이 먹을 것을 들고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심리쯤 되는 곳은 지금의 보성 벌교다. 이순신 장군은 1597년 8월 9일 날 이제 이쪽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보성 사실은 그 나들목이 이 벌교입니다. 특히나 병력을 얻을 만한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전방삭 장군을 비롯해서 10리나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미루어서 보면 벌교는 병력 구하는 데 가장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력을 모은 이순신 장군이 향한 곳은 고내마을. 지금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성터로 당시 이곳은 조양현 소재지였다. 이 일대 군사와 행정의 요충지로 이곳엔 현을 다스리는 관아와 군량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병기 창고하고 일반 그 곡식 창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기를 들려갖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갔다. 이순신 장군이 조양성에 도착했을 때 성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군량 창고에는 병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량이 가득 차 있었고 이순신 장군은 이 군량으로 조선 수군을 재건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난중에 대부분 다 이것이 약탈되거나 파괴될 확률이 많았었는데 그 봉인도 뜯기지 않고 창고에 쌀이 그대로 있어서 너무 이순신은 이제 감동한 거죠. 그래서 김한도의 그 안내에 따라서 그 다음 날 이제 10일 날 여기서 쌀을 이 앞에 있는 용두포로 옮겨서 그놈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당시에 이곳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후 인근에 있는 영해부사 양산원의 집으로 향하는데 상당한 부자였던 양산원의 창고에도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다. 조양창과 양산원의 집에서 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군량을 대량 확보한 이순신 장군은 드디어 군의 진용을 제대로 갖춰 보성에 입성한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사실은 8월 13일 날 이미 접수를 합니다요. 그러니까 15일 날 장계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보성 군민들이 다 함께 전사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 돼서 이 열선루는 보성 군민들이 같이 호응하는 장소였고 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임금에게 자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죠. 보성에서 병력과 무기, 군량을 확보한 이순신 장군은 8월 17일 군사를 이끌고 남쪽 해안으로 향한다.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명교 마을에서 군사들을 도열하고 훈련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성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순신 장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보성 의병장으로는 이제 축천 박광정 선생님을 이제 제일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종장으로서 이제 의병을 거의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셨고 활동이 불편하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은봉 안방준 선생님이라든가 임계영 선생님이라든가 오봉 정사제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받들어서 그 유지를 이어갑니다. 근데 정유재라는 시기에는 이제 또 이분들보다 이제 다른 분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최대성이라든가 이제 전방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순신이 이곳을 수군재건하기 위해서 통과하다 보니까 이제 병력 동원이라든가 후방 감시 또 육로 차단 이런 일들을 자임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완벽한 전투 준비를 마친 이순신 장군은 드디어 왜군과 결전을 치르게 되는데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보성은 대대로 의로운 고장이었다. 임진, 정유재란뿐만 아니라 정묘호란과 구한말 일제 침략 당시에도 수많은 보성의 인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은 보성군 문덕면에 자리한 안규홍, 박재현 가옥을 등록문화재 제699호로 지정했다. 이곳은 대표적인 구한말 호남 의병 안규홍 의병장이 20여 년 동안 담사리를 했던 사랑채와 안규홍 의병부대의 군수물자를 지원했던 박재현의 안채가 원형대로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다. 너무 가난해 박재현의 집에서 담사리를 했던 안규홍. 그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특이한 인물이다. 구한말 의병장들은 양반 유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안규홍은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자 담사리를 그만두고 평민으로서 의병 전선에 뛰어들었다. 군대에 장수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법이다. 안규홍은 비록 나이는 젊다고는 해도 그는 몸은 작고 담은 크며 또 문강 선생의 후예이니 안규홍을 대장장이로 추대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옳으리다. 너희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향해 귀하고 선한 신분을 떠나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일입니다. 한말 국권 회복 운동이 이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민중의 힘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했을 때 그 머슴 출신
안규홍 의병장이야말로 그런 어떤 유생의병에서 평민의병으로 전환을 이루는 한 주역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착 농민과 해산 군인이 주축이 된 안규홍의 의병 부대. 인근 지역의 지형과 지리를 꿰뚫고 있어 보성은 물론 고흥, 여수, 구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항일 투쟁을 벌였는데, 이곳 파청과 진산 그리고 원봉에서 일제 군경과 싸워 거둔 승리는 보성의 3대 대첩이라 칭해지고 있다. 그러나 안규홍 의병장은 1909년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에 붙잡혀 이듬해 대구 감옥에서 순국했다. 그 뒤에도 일제의 감시가 계속돼 13년이 지난 후에야 그의 유해는 고향 땅에 묻힐 수 있었다. 안규홍 의병장에 대한 기록이 여럿 전해지고 있는데, 안규홍 의병장은 본래 담사리를 했지만 의병이 되어 일제에 대한 원수를 갚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병 활동을 할 때는 탐관오리와 친일 세력을 색출하고 군기를 엄히 다스려 백성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분연 몸을 불살아서 이런 큰일을 하셨고, 그런 반면에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갖고 의병을 크게 전성을 많이 하시고, 또 죽을 때까지도 늠름한 모습으로 하셨다는 것이 우리 후손으로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지요. 신출귀몰한 전투력으로 일본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안규홍 의병장. 그는 신분을 떠나 오로지 국가와 백성을 구한다는 투철한 신념으로 의병 활동에 앞장섰던 역사의 길이 남을 보성인이다. 보성 사람들이 오랫동안 애틋하게 생각해온 의인이 또 한 명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중운동가였던 송재 서재필 박사. 보성군은 서재필 기념사업을 1990년부터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23명의 1급 서훈자가 있습니다. 남북한 합에서. 중국 사람들이 3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20사람인데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해시, 제주도 4개 시도를 합해서 1급 서훈자는 서재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지난 2004년 보성군 문덕면에 들어선 서재필 기념관. 시선을 사로잡는 우람한 독립문과 함께 서재필 박사의 동상과 사당, 그리고 800여 점의 유품이 전시된 유물 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기념관에서 3km쯤 떨어진 문덕면 간해 마을엔 서재필 박사의 생가이기도 한 외가가 있다. 그의 외조부 가은 이기대는 학당에 수천 권의 장서를 비치해놓고 후학들을 양성했는데, 서재필 박사는 이곳에서 태어나 7살 때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항상 어렸을 때 보면 주위에 글 읽는 소리가 나고, 이러고 눈을 돌려보면은 마을에 서책이 가득한 집들이 이렇게 있고, 어렸을 때 들은 거, 어렸을 때 본 거, 그게 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겁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으로 망명한 서재필 박사.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되지만 일신의 영달을 꾀하지 않고 1895년 귀국해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신문 발간과 독립문을 건립하는 데 앞장서는 등 한평생 독립운동과 민중운동에 투신했다. 한국의 근대화 세력, 이른바 변화 발전 세력이 근대적인 그런 하나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 그게 좌절됐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은 식민지가 됐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군과 싸웠던 의병들, 그리고 안규홍 의병장 등 수많은 보성 사람들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바쳤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이 땅에 깊게 뿌리내려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으니
마땅히 보성군은 진정 정의감이 강한 고장, 의리를 지키는 의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의를 보고 고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서로 이기심을 보고 질타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람 사는 길이겠습니까? 보성이 그런 게 강한 거예요. 의로운 고장 보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린 것은 바로 차다. 벌교와 조성, 등량과 회천면 등에 접해 있는 해안선의 길이가 105.7km에 달하는 보성의 선, 또 하나의 바다, 푸른 차바다가 일렁인다. 보성 차밭은 아름다운 풍경이 드라마, 영화, 광고의 촬영지가 되고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 목록에 빠지지 않고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보성군에서 차 문화가 시작된 것은 백제 근초고왕 때인 1600여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의하면 보성군은 조선시대 때 이미 전국에서 차의 주 산지로 자리 잡았다. 백제 무령왕 때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보성군 문덕면 대원사. 사찰과 함께 극락전 뒤편 천봉산 자락에 차밭이 조성됐을 것이라 추정되는데 이곳이 보성차의 시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금화산 자락, 보성군 벌교읍 진광사 주변에도 역시 차밭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진광사는 창건과 관련된 기록은 명확하지 않지만 웅대한 대웅전과 주변에 12개의 암자가 있었을 정도로 큰 사찰이었다고 한다. 화려했던 옛 영화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비석의 거대한 귀부와 주춧돌들이 그 규모를 짐작케 한다. 이 마을에는 원래 이제 통일신라 시절 이후에 이제 고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진광사라는 절이. 근데 그 사찰이 없어진 지는 이미 한 300년 가까이 됐고, 그 차밭 자체도 있었다고 이제 전래되지만 지금 그 차밭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예전에 이제 야생차밭이라고 그 진광사에 속해 있던 야생차밭들은 마을 사람들이 화전이나 농사를 지기 위해서 다 없앴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곳은 30여 년 전 한문훈 씨의 부친인 고 한상훈 씨가 재래종차 씨앗을 심어 일군 야생 차밭이다. 이제는 그 후손들이 보성차 본연의 맛과 향을 간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보성군 등량면 송곡리 다전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마을은 보성차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차의 본고장 보성에 국내 최초의 차 전문 연구기관인 차산업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전국 차 자생지에서 품질 좋은 차나무 유전 자원을 수집해 새로운 차나무 품종을 육종해왔고,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보향, 참록, 상록 등 우리 지역의 기후적 특성에 적합한 14개의 우수 품종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우수한 품종을 육성을 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어떤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우리 차나무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 품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산업연구소는 우리나라 기후에 맞고 병충해에 강한 이들 신품종 차나무를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재배 농가의 선호도가 아주 높다. 추위에 강했고요. 그다음에 병해충도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좀 강한 면을 보여줬고, 또 맛도 순하고 부드러워서 좋았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가루녹차는 아직 생산을 해보질 않아서 가루녹차도 뭐 색이나 맛이 좋다고 하는데 아직
해보진 않아서 기대가 큽니다. 이곳 차산업연구소에서는 차 수요 확대와 차 소비자층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차 제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저희 홍차는 맛이 부드럽고 깔끔해서 많은 사람이 선호합니다. 또 홍차의 장점은 허브라든가 꽃이라든가 과일과 브랜딩해서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침체된 국내 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과 기능성을 더한 녹차 비누, 블렌딩 차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등록 제1호로 지정된 보성 녹차의 맛과 향, 그리고 효능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6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보성 차 산업의 더 큰 성장을 꿈꾸고 있다. 보성하면 녹차로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의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조금 소비 성향이라는 이런 게 좀 변화가 많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제 우리 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브랜딩이라든지 발효차라든지 차 연관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보성 차 산업이 또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청명하게 하는 보성차. 보성은 차의 단순한 음료 개념을 넘어 차의 재배와 가공, 체험과 관광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 건강차로 거듭날 보성차. 다시 한번 보성차에 대한 희망의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있다. 가슴 속까지 바람이 분다. 살랑 바람이 다가 어느새 내 몸을 흔든다. 하늘이 낮게 내려와 잠시 흔들리다가 어느새 소리 내어 온다. 지나가는 사람아 나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서 쉬게 해줄 수는 없는가. 어이해 아무도 없는가. 슬픈 꿈이여 깨어나지도 못할 나의 꿈이여. 나의 바람은 지나가버린 바람 속에. 향긋한 차를 마시려면 찬물 끓일 그릇과 도구가 있어야 하는 법. 차가 유명한 보성엔 차의 유명세와 비견되는 차 사발이 있다. 예부터 차의 맛과 향을 더욱 깊고 그윽하게 만들어줬던 것은 바로 보성덤벙이다. 보성차가 보성덤벙이를 만나면 신비한 조화가 시작된다. 맛이 순해집니다. 이 녹차는 좀 탄닌 성분 때문에 좀 쓴맛이 가미가 돼요. 물을 좀 높게, 온도를 높게 하면. 근데 이 보성덤벙이 잔에 마시면 그게 좀 순화가 되죠. 그 첫 느낌이 있습니다. 보성덤벙이에 물을 따르면 그릇에 물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물꽃이 피어나는데 보성덤벙이의 이런 특성은 가마에서 3번 구워내야만 완성되는 까다로운 제작 기법과 철분이 다량 함유된 이 지역의 점토에서 비롯된 것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아주 여린 모양인데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그릇이 아름다워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또 맛에 의한 기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맛이 순해진다든지 깊어진다든지 이건 일반 다른 도자기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신미성,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 게 보성 덤벙이입니다. 보성 덤벙이는 검붉은 테토로 성형을 한 뒤 건조시켜 초벌구이한 다음 하얀 백토물을 입혀 재벌구이하고 유약을 발라 마지막으로 세벌구이가 끝나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보성 덤벙이는 조선 세조 때 민간에서 백자 사용을 금하면서 등장한 이 땅의 독창적인 그릇이다. 송기진 씨는 천왕봉 사기장과 조기정 청자도공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도예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으며 다른 도자기법에 비해 훨씬 험난한 길이지만 전통을 잇고 보존한다는 자긍심으로 오늘도 보성 덤벙이를 빚고 있다. 세계 도자기의 종주국인 중국에도 이 도자기 기법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도자기는 분명히 분청삭인데 백자처럼 보이게 하는 도자기 제작 기술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금술입니다. 백자 연금술. 그래서 저는 이 도자기를 한국 도자기의 자존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보성군 등량면 도촌리에서는 국내 최초로 덤벙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굴됐다. 3,000여 점의 유물이 나오면서 보성군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덤벙 분청사기 생산지였음이 재확인됐다. 분청사기의 일종인 보성 덤벙이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의 생활용기로 제작 사용되면서 고급 도자 문화라는 인식이 부족했지만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는 말차를 마시는 닭이로 사용되면서 유명해졌다. 보성 덤벙이는 일본에서 호조 고빗기로 불리며 국보급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오래 쓰면 쓸수록 차의 맛과 멋이 살아나는 닭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이런 보성 덤벙이를 자기 나라에 소개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해서 전시를 한번 해보자는 의뢰가 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도자기가 그 세계인들에게 주는 영감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이 차차 밝어지니 주인 불러. 보성의 뛰어난 예술을 얘기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서편제 판소리다. 판소리 유파는 크게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편제와 서편제, 중고제로 구분된다. 섬진강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서편제는 비조 박유전이 보성 강산마을로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그는 고종 임금과 흥선대원군 앞에서 공연을 해 흥선대원군으로부터 네가 강산 천하 제일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비조 박유전은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나 동편제의 소리를 전수받다가 18세 때 보성읍 대야리 강산으로 오게 됐고 이후 독공으로 판소리를 터득해 서편제를 창제하게 된 것이다. 그 박유전 선생님과 이제 강산제, 박유전 선생님 통해서 이제 강산제라는 용어도 나오게 됐잖아요. 박유전 네. 선생님이 그 원침 천성적으로 타고난 소리가 좋기 때문에 흥성 대원군이 소리를 좋아했어. 네. 그래갖고 박유전을 불러서 의전 광대를 했단 말이야. 그럴 때 하도 소리가 잘하니까 대원군께서 호를 내려주기를 우리가 그야말로 소리는 천하의 제일 강산이다. 박유전에서 시작된 서편제의 맥은 이곳에서 나고 자란 정재근, 정흥민, 정관진 명창 등으로 이어지면서 동편제와 중고제를 수용한 보성소리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정흥민에 이어 조상현, 성우향, 성창순에게 전승되면서 현대 판소리의 주 계보로 성장했고 현대 판소리의 80% 이상이 보성소리 창법을 이용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 색깔도 난하지 않고 천하지 않고 목도 천한 목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귀하고 정말로 이 계보 있는 소리는 정말로 참 훌륭한 소리입니다. 오늘 이곳 판소리 성지를 찾은 신정혜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로 고 성창순 명창의 제자다. 판소리의 산실이자 서편제 계보를 잇는 국창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곳 판소리 성지를 둘러보면서 보성 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이수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춘천가는 성창순 선생님께 배웠고요. 이제 춘향가는 조상현 선생님 제자이신 유미리 선생님께 배웠거든요. 근데 또 오늘 보성 소리 성지에 와서 제가 처음에 개관했을 때 2013년도에 와서 상공부도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와 이제 분위기도 조금 달라지고 또 이제 선생님도 여기 계시고 또 제가 보성 소리를 배웠고 해서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하루는 무릉촌 승상태 부인이 그녀의 스승 고 성창순 명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예능 보유자였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17개국에서 300회가 넘는 공연을 펼치고 국악인 최초로 미국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오르며 판소리의 세계화에 앞장섰다. 신정의 이수자는 옛 스승의 가르침과 소리를 되새겨본다. 항상 선생님께서는 이 소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신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격조 있고 완성도도 높고 항상 그 공력으로 사람을 울리고 웃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명창들을 배출한 보성. 보성은 판소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성소리의 맥을 잇기 위해 판소리 성지공원을 조성하고 보성소리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판소리를 제대로 전달을 해서 과연 보성소리다운 전통 예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게 내 목적 의무고, 그 다음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국악 동호인들, 학생들한테도 판소리 역사를 강의를 해주면서 판소리는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오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판소리다운 판소리를 이어간다. 제암산과 일림산 자락에 자리한 용추폭포. 보성소리 명창들이 득음을 위해 피를 토했던 이곳 용추폭포에서 신정의 이수자도 폭포수와 함께 소리를 하며 득음을 향해 정진을 한다. 벌교읍이 한눈에 보이는 부용산 자락 새망리 공원에 오르면 근대 민족음악의 선구자인 채동선을 만날 수 있다. 벌교의 상징 부용산에 이렇게 채동선 선생님 유해를 어떻게 모시게 됐나요? 선생님께서 이제 부산에 서 활동하고 계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모시게 됐는데 이분이 항상 평상시에 하시는 것은 그 민족 정신이 강하시고 항상 고향, 망향, 이렇게 그리움이잖아요. 고향을 항상 막 연모하고 그리는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분들이 생각하실 때 민족 음악가이시면서 또 이쪽 벌교에서 태어나셨고 한데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서
보성 벌규가 고향인 최동선 선생은 1940년대 날로 극악해진 일제의 창씨 계명을 거부하고 은둔하다시피 했다. 그는 일제의 눈을 피해 농사꾼 차림으로 전국을 돌며 우리 전통음악을 체록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고 광복이 되자 이를 바탕으로 전통음악의 현대화에 앞장섰다. 또한 감격과 환희, 애국적 정열을 담은 개천절, 3.1절 노래 등 수많은 음악 작품을 발표하며 민족의식을 드높였다. 최동선 선생님은 그 민요를 다양한 그 템포 변화를 통해서 또 색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 하나하나를 보면은 느리고 있다가 또 갑자기 빨라지고 또 페르마타가 있다가 갑자기 또 느려지고 이런 빠르고 느리게 빠르고 옛날 그 서양 음악의 약간의 스타일인데 그 바로크 시대의 그런 스타일도 우리 한국적인 음악에 이렇게 같이 접목함으로써 음악의 흐름이 더욱더 서정성을 띠고 아름다워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선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최동선 음악당이 건립됐고 이곳에서는 그의 음악을 바탕으로 한 합창단이 조직됐다. 그래서 한여름 더위에도 전통이 가미된 최동선 음악의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다. 선생님은 음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깊이가 있고 또 저희들이 따라 부르기 쉬우면서도 상당히 고풍적인 그런 면에서 최동선 선생님의 음악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풍부해지고 감성이 생겨요. 최동선 선생님의 음악의 특징은 한국 민요를 더욱더 서양 음악과 접목을 시켜서 그 음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그 음악 안에 최동선 선생님의 삶과 의리 함께 피어나면서 더욱더 그 음악이 빛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의 고장 보성에서 전통 판소리와 최동선 음악 선율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최동선 선생의 예술론을 기르기 위해 지난 2001년엔 그의 생가를 복원하며 테마기를 조성했고 보성군은 최동선 음악과 보성 벌교를 알리는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 음악이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계승되어서 전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성 소리성지와 또 최동선 선생님의 음악을 통해서 정말 보성이 예향의 고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판소리의 비조 박유전 선생과 정흥민 선생을 정점으로 창제된 보성소리, 그리고 최동선 선생의 현대적인 민족 음악이 탄생한 예술의 고장 보성. 보성의 예술호는 보성의 천년 문화와 더불어 더욱 깊고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질 것이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 그 속에서 피어난 천년 문화의 면면들이 보성 곳곳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보성은 의향, 예향, 다향, 삼보향의 고장으로서 충이 열사와 민족의 선각자가 다수 배출됐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의 성지와 전국 최대 차 생산지의 명성과 자긍심을 지켜오고 있다. 21세기 미래는 문화가 최고의 자산이다. 천년 문화를 고이 간직하고 남북 화해의 시대를 맞아 소설, 태백산맥 등 다양한 문화 자산을 활용해 발전시켜 나간다면 보성의 미래는 더욱 희망찰 것이다. 천년 역사 속에 피어나는 보성 문화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